독일 베를린의 한 집, 새벽 4시. 한 노인이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관절염으로 굳어버린 몸. 13.8도밖에 안 되는 냉혹한 실내 온도. 그런데 이 집의 딸은 독일 최고의 건축안전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녀는 수백 명 앞에서 당당히 외쳤죠. 아시아 전통 기술은 위험합니다. 20대 시절 한국 현장 사고로 팔에 상처를 입은 뒤 그녀는 한국 기술을 철저히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 앞에 한국인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이 온도면 관절염이 악화됩니다. 바닥 난방이 필요해요. 한국 온돌 말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첫 만남 10분 만에 터진 격렬한 충돌. 그러나 어머니의 비명은 계속되었고 딸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어머니를 살릴 것인가. 그녀가 삭제했던 이메일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온돌 난방이 근관절 통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하이델베르크 공동연구. 독일 최고 의학 연구기관이 인정한 한국 기술. 편견과 과학이 맞붙은 독일 엔지니어의 집에서 기적 같은 25분이 시작됩니다. 과연 그녀는 20년간 쌓아온 신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온돌은 정말 얼어붙은 독일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데이터가 편견을 이긴 놀라운 실화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가 한국 온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아직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신중해야.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엘레나 하르트만입니다. 베를린 건축안전연구소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그날도 평소처럼 국제 심포지엄 무대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전문가들 앞에서 제 발표 주제는 명확했어요. 아시아 전통 건축 방식의 구조적 위험성이었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20대 후반 한국 출장 중 제가 직접 겪었던 건축 현장 붕괴 사고 현장이었죠. 무너진 철골, 흩어진 자재, 그리고 제 팔에 남은 상처. 전통 기술이 과학적 검증 없이 사용되면 사고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연장은 조용했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 문제였습니다. 오빠 한스가 집에 중요한 사람을 데려온다고 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인이었어요. 오빠의 약혼녀 수연강. 저는 순간 얼굴이 굳었죠. 수연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린 온도계를 봤습니다. 14.5도.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두꺼운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계셨습니다. 기침이 나오셨죠.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온도면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어요. 바닥 난방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바닥 난방. 제 머릿속에 과거가 스쳤습니다. 한국 현장, 붕괴, 부상. 저는 즉각 반박했어요. 바닥 난방이라면 한국 온돌 말하는 거죠? 제가 다쳤던 것도 바로 그 전통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한스는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죠. 첫 만남 10분 만에 거실 온도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온돌은 과학입니다. 저도 지지 않았죠. 전통은 위험합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 그 단어만으로도 제 팔이 욱신거렸어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 어머니 곁에 그런 위험을 들릴 순 없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수연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확신에 찬 흔들림 없는 눈빛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죠. 복도를 뛰어가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관절이 굳어 움직임이 거의 없었죠. 벽에 온도계를 봤습니다. 13.8도. 한스도 뛰어왔고 곧바로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은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침착했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관절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그리고 온도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온도면 누구라도 통증이 폭발합니다. 난방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긴 독일입니다. 독일 난방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수연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방을 나왔죠. 복도에 서서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차가운 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엘레나 수연이 지난주에 논문을 이메일로 보냈다는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삭제했어. 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실망이 역력했어요. 그 표정이 묘하게 가슴에 박혔죠. 밤이 되었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휴지통을 열었죠. 수연이 보낸 이메일이 보였습니다. 제목 온돌 난방이 근관절 통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하이델베르크 공동연구. 서울대학교 하이델베르크 공동연구. 제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어요.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최고 의학 연구기관입니다. 그들이 한국 연구진과 함께 논문을 냈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복구 버튼을 눌렀습니다. PDF 파일이 열렸어요.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공동 연구진 명단, 5년간의 임상 데이터, 통제군과 실험군 비교표.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연구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온돌 사용 전후 통증 수치 변화, 관절 가동 범위 개선율, 염증 지표 감소율. 숫자들이 명확했어요. 너무 명확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죠.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떠올랐습니다.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어요. 서울대 연구팀의 5년간 임상 데이터였습니다. 통제군 200명, 실험군 200명. 이중 맹검 방식이었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원적 외선열이 근육 심부까지 침투해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염증 수치가 평균 43% 감소했고 관절 가동 범위는 38% 증가했습니다. 통증 완화 효과는 72%의 피험자에게서 나타났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장이 아니었어요. 데이터였습니다. 명백한 과학이었죠. 다음으로 하이델베르크 의대 논문을 찾았습니다. 같은 결론이었어요. 도쿄대, 베이징대 연구도 검색했죠.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닥 복사 난방이 관절염 환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반복 검증된 사실이었어요. 새벽 6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봤어요. 2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은 뭐였을까요? 한국 현장에서의 사고. 그건 온돌 때문이 아니라 시공 관리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구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침 식탁이 조용했습니다. 한스가 커피를 따라주었죠. 어머니는 여전히 담요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수연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컵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한스 수연을 다시 불러줘. 오빠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 응.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계속 떠올랐죠. 전문가로서 팩트를 외면할 순 없었습니다. 수연이 다시 왔습니다. 표정이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논문 읽었어요. 전부 다. 수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온돌이 왜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전과 달랐어요. 공격적이지 않았죠. 수연도 그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온돌은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합니다. 공기가 아니라 복사열로요. 열이 발에서 시작해 다리, 허리로 올라가죠.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관절 주변 근육이 이완됩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제대로 들었어요. 처음으로요. 유럽식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웁니다. 천장부터 따뜻해지죠. 하지만 바닥은 차갑습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에게 차가운 바닥은 최악이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연이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우리 눈이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검토하고 싶어요. 제대로요.
수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레나.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어머니가 고통받는 모습이었죠. 전문가로서, 딸로서 이제는 팩트를 마주할 때였습니다. 한국 시공팀이 집에 왔습니다. 김민수 팀장과 박진호 엔지니어였어요. 그들은 집 구조를 꼼꼼히 살펴봤죠. 독일 감독관 루카스 베른트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비판적인 눈빛으로 지켜봤어요. 설계도 가져왔습니다. 김민수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루카스가 찬찬히 훑어봤죠.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식 방법으로 독일 건축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저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침착했죠. 기준은 통과가 아니라 초과할 겁니다. 다음 날 바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타일이 벗겨졌고 콘크리트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보였습니다. 단열재가 부족했죠. 습기 자국도 있었습니다. 바닥 모서리의 틈새까지 발견됐어요. 루카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죠. 독일식이라 완벽하다고 믿었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이 상태로 몇 년 사셨어요? 박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결함 위에서 살았던 거죠. 시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관이 깔리고 단열재가 설치됐어요. 한국팀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체크하고 재확인했죠. 그런데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압력계 수치가 떨어졌어요. 배관 어딘가에서 압력 저하가 발생한 겁니다. 루카스가 소리쳤습니다. 중단하십시오. 당장. 김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진호는 즉시 배관을 점검하기 시작했죠. 저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전문가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압력계를 봤습니다. 수치가 불안정했죠. 하지만 배관 자체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연결부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확인했죠. 5분 후였습니다. 메인 밸브 연결부에서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어요. 여기입니다. 배관이 아니라 밸브 손상이에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김민수가 다가와 확인했죠.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루카스도 와서 봤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박진호가 말했습니다. 엔지니어님 대단하시네요. 우리도 못 찾을 뻔했습니다. 순간 뭔가 달라졌습니다. 한국 팀을 보는 제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국적이 아니라 전문가로요. 밸브를 교체했습니다. 압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김민수가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위험하다고 믿었던 건 제 편견이었어요. 기술엔 목적이 없습니다. 정밀함과 책임감만 있을 뿐이죠.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온돌이 설치된 집.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김민수가 제어판 앞에 섰습니다. 수연도, 한스도, 어머니도 모두 모였죠. 루카스까지 와 있었습니다. 가동하겠습니다. 김민수의 손가락이 스위치를 눌렀어요. 작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시스템이 켜졌죠.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더군요. 수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10분, 15분. 여전히 차가웠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혹시 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한국 기술을 믿기로 했는데 혹시 제가 또 틀린 건 아닐까? 루카스가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이론과 현실은 다르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분째였습니다. 저는 다시 바닥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따뜻하다. 작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달려왔죠. 그녀도 바닥을 만져봤어요. 맞아요. 올라오고 있어요.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온돌은 천천히 올라옵니다. 하지만 한번 올라오면 오래 지속되죠. 25분 후였습니다. 거실 전체 바닥이 균일하게 따뜻해졌어요. 복도도 어머니 방도 주방도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온도 차이가 거의 없었죠.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담요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슬리퍼를 벗으셨습니다. 맨발로 바닥에 섰어요. 따뜻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발, 두 발 걸으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무릎이 굽혀지지 않던 다리가 움직이고 있었죠. 통증이 덜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어요. 전문가니까요. 냉철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안 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저는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걷고 있어. 목이 메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한스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연도 옆에 앉았죠. 그녀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요, 엘레나. 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기술은 사람을 살립니다.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아프지 않게 하고 다시 걷게 하고 웃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루카스가 바닥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놀라움과 인정이 뒤섞여 있었죠. 김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온돌은 급하게 데우지 않습니다. 천천히, 깊게, 오래 따뜻하게 하죠.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입니다. 저는 따뜻한 바닥에 손을 펴고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거부했던 것,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을 향한 철학. 한국 온돌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집이 따뜻했어요. 마음도 따뜻했죠. 시공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의 상태를 기록했어요. 전문가답게 데이터로 남겼죠. 아침 기상 시간, 통증 수치, 관절 가동 범위, 약 복용량, 모든 걸 숫자로 변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통증이 40% 감소했습니다. 아침 경직 시간은 30분에서 15분으로 줄었죠. 관절 가동 범위는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리셨어요. 더 놀라운 건 난방비였습니다. 55% 절감되었어요. 기존 라디에이터는 24시간 돌려도 따뜻하지 않았죠. 하지만 온돌은 몇 시간만 가동해도 밤새 온기가 유지됐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그래프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과학이야. 명백해. 수연이 옆에서 미소 지었어요. 믿어줘서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죠.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웃 프리다였어요.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니, 소문 들었는데 정말이야? 바닥이 따뜻하다며? 프리다가 맨발로 거실을 걸어 다녔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세상에,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따뜻해? 그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뺨을 대보기까지 했어요. 이거 우리 집에도 해줘. 당장. 저는 웃었습니다. 천천히 알아보세요. 시공팀 연락처 드릴게요. 프리다가 돌아간 뒤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옆집, 윗집, 아랫집.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소문이 퍼진 거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베를린 지역 에너지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자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고 온도 분포를 체크하고 구조 안전성을 검사했죠. 놀랍습니다. 에너지 소비는 절반인데 온열 효과는 2배예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김민수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기술 원리, 시공 방식, 유지 관리 방법, 모든 걸 물어봤죠. 며칠 후 공식 제안이 왔습니다. 베를린시에서 온도를 시범 프로젝트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노년층 주거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파일럿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으며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제가 그토록 거부했던 한국 기술이 이제 독일 정부의 관심을 받고 있다니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엘레나, 당신이 데이터를 정리해줬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수치가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거실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담요 없이요. 따뜻한 집에서는 더 이상 담요가 필요 없었어요. 너희 둘, 이제 진짜 가족 같구나.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연을 봤어요. 그녀도 저를 봤죠.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40% 통증 감소, 55% 난방비 절감, 100% 만족도.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 온돌은 과학이었습니다. 검증된 반복 가능한 명백한 과학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증명할 데이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의 겨울밤이었어요.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였습니다. 유럽 지속 가능 건축 포럼 초청장이 왔어요. 발표자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죠. 주제는 전통 난방 기술의 현대적 적용. 저는 수락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컨벤션 센터 28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무대에 섰을 때 긴장했습니다. 객석엔 수백 명이 앉아 있었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온돌, 데이터로 말하다. 처음엔 청중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몇몇은 팔짱을 꼈어요. 뒷좌석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죠. 동양식 난방이 유럽 기술을 대체한다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대와 하이델베르크의 공동 연구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5년간 400명의 피험자, 이중 맹검 임상 결과, 통증 감소율, 염증 지표, 에너지 효율, 숫자를 하나씩 제시했죠.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급격한 상승 곡선이었어요. 청중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대, 베이징대 연구도 추가했습니다. 이건 한 기관의 주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5개 대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베를린 에너지국의 실측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집 3개월간 기록이었죠. 난방비 55% 절감, CO2 배출 62% 감소,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팔짱을 풀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어머니의 영상을 틀었어요. 3개월 전 바닥에 쓰러져 계시던 모습. 그리고 지금 산책을 나가시는 모습. 맨발로 거실을 걷는 모습. 이게 제 어머니입니다. 62세, 관절염 환자. 3개월 전까지 통증 때문에 걷지 못했어요. 지금은 매일 공원을 산책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좋았어요.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한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토니 리베라, 유럽 건축기술 평론가였죠. 그는 항상 비판적이기로 유명했습니다. 하르트만 박사, 당신은 몇 년 전 아시아 전통 기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옹호하고 있고요. 이게 신념의 변화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입장 전환인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객석이 다시 조용해졌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신념의 성장입니다.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현장 사고 때문에 모든 한국 기술을 위험하다고 단정했죠. 하지만 그건 제 오류였습니다. 기술은 국적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옵니다. 온돌은 사람을 중심에 둔 철학이에요. 그걸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토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This is revolutionary. 그가 말했습니다. 혁명적이라고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쏟아졌어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각국 에너지부와 건축청에서 협력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온돌 기술을 자국에 적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유럽 전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엘레나. 당신이 데이터로 증명해줬으니까.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 시공팀이 정밀하게 시공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시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밤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온돌이 유럽을 바꾸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담요 없이 지내셨습니다. 통증도 거의 사라졌죠.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셨어요. 이웃들과 차를 마시고 웃으시고 사셨습니다. 난방비 고지서가 왔습니다.
작년 같은 달보다 절반 이하였어요. 한스가 말했죠. 이게 맞아? 계산 착오 아냐?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 온돌은 효율적이니까.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수연이 집에 왔어요. 이젠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죠. 현관문도 노크 없이 열고 들어왔습니다. 엘레나, 좋은 소식 있어요. 수연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베를린시의 공식 승인서였어요. 노년층 주거지역 30곳에 온돌 시범 설치가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죠. 30곳이나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도 관심 보이고 있어요. 당신 발표 이후 문의가 쏟아지고 있답니다. 한스가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바닥 위에요. 어머니도 함께였죠. 너희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용기 내서 시도해 주셨잖아요. 수연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엘레나가 편견을 내려놓았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틀렸었어요. 한국 기술을 무시했죠. 하지만 진짜 잘못은 그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제 상처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닫아버렸던 거예요. 두려움이 판단을 흐렸던 거죠. 그게 진짜 문제였어요. 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맞았습니다.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한국 기술을 존중했습니다. 아니, 존중을 넘어서 감사했죠. 어머니를 살렸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따뜻한 집에서요. 창밖은 추웠지만 집 안은 봄 같았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온돌 바닥에 다리를 뻗고 앉으니 편안했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죠. 이 바닥 참 신기해. 따뜻한데 뜨겁지 않아. 부드러운데 든든해.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그게 온돌의 철학이에요. 급하게 데우지 않고 천천히 깊게 따뜻하게 하는 거죠. 사람을 배려하는 기술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기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수연. 제가 불렀습니다. 그녀가 저를 봤죠. 우릴 구한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수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맞서볼 용기였어요. 제 편견과 맞서는 용기. 그리고 당신이 믿었던 한국의 따뜻한 철학이었죠.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한스가 우리를 감싸 안았고 어머니도 손을 뻗으셨죠.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베를린의 긴 겨울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집이 따뜻했으니까요. 마음도 따뜻했으니까요.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균일하고 부드럽고 오래 지속되는 온기였죠. 한국 온돌.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천천히 기다리고 깊게 보살피고 오래 함께하는 철학이었죠. 그리고 그 철학이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쌓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에겐 따뜻한 집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줄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 앉은 네 사람.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한 집의 풍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편견이 데이터 앞에서 무너지고 한국의 따뜻한 철학이 독일 가족을 구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향한 마음만 있을 뿐이죠. 한국 온돌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겨울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